에티오피아는 지원해줄 가치가 없는 나라예요. 3억 유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7천만 국민이 아사 직전에 몰렸고 EU가 내린 사형 선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포기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0년 전 에티오피아가 지켜준 나라가 전 세계 몰래 지원팀을 보냈던 것입니다. 제 이름이 회원인 이유를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평생 갚지 못한 은혜를 풀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년 후 유엔 조사단이 에티오피아에서 목격한 것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도대체 한국인 단 5명이 어떻게 7천만 명의 운명을 바꾼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유럽연합 농업지원단 단장 클라우스 밀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실패다. 완전한 실패야. 저는 테클레 하일레, 에티오피아 농업부에서 일하는 32살 공무원입니다. 그날 저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8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13번째예요. 정확히 13번째 실패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클라우스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의 파란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당신의 나라는 대체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10년간 3억 유로야, 3억. 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커피잔이 덜그럭거렸죠. 회의실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시든 옥수수밭을 보며 절망하는 농민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희망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스터 테클레, 솔직히 말하겠네. 당신들은 영원히 구걸만 할 것인가? 스스로 일어설 생각은 없나? 그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어요. 구걸이라니요. 우리가 원해서 가난한 줄 아나요? 우리가 원해서 가뭄이 계속되는 줄 아나요? 클라우스 단장님, 그건 공정하지 않은 평가입니다. 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어요. 우리도 최선을 다했어요. 다만 또 환경 탓인가? 그럼 왜 케냐는 성공했나? 왜 르완다는 발전하고 있나?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만 실패하고 있었으니까요. 클라우스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어요. 더 이상의 지원은 없을 거야. 유럽 의회에서 에티오피아를 원조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로 했네. 당신들은 원조 무덤이야. 원조 무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들어오는 원조는 많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서랍에서 사표를 꺼냈습니다. 벌써 3번째 쓰는 사표였어요. 매번 쓰고는 찢어버렸지만 이번엔 정말 낼 생각이었죠. 농업부에 들어온 지 8년, 저는 단 한 번도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부서 전체가 그랬어요. 미국 국제개발처가 와서 5년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일본 국제협력기구가 최신 기술을 가져왔지만 역시 실패했어요. 독일 기술협력공사는 정밀 농업을 시도했고, 프랑스 개발청은 유기농법을 전파하려 했지만 모두 허사였죠. 그들은 항상 같은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희망이 없다. 원조 무덤이다.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고향 티그라이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어린 시절의 저와 부모님,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할아버지. 제가 실패했어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세나이트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우리는 작은 아파트 부엌에서 인제라를 먹으며 이야기했죠. 그만둘게. 더는 못하겠어. 또요? 테클레, 당신이 포기하면 누가 우리 농민들을 도와요? 세나이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도움이 되고 있나? 나는 그저 실패만 반복하고 있잖아. 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래도 당신은 계속 노력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노력이 밥을 주나? 노력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나?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세나이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미안. 그냥 너무 지쳤어. 세나이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거칠었죠.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고생한 흔적이었어요. 기억해요? 당신이 왜 농업부에 들어갔는지, 티그라이 고향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걸 보고. 맞아요. 저는 10살 때 대기근을 겪었어요. 1984년 그 끔찍한 기근이었죠. 하루에 한 줌의 곡식으로 버티던 시절, 이웃집 아이들이 하나둘 죽어가던 시절이었어요. 엄마는 자신의 목까지 저에게 주셨죠. 그래서 저는 살았고
엄마는 너무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때 맹세했잖아요. 커서 꼭 이 땅의 풍요를 가져오겠다고. 하지만 세나이트,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13번이나 실패했다고. 13번이나? 그럼 14번째 도전하면 되잖아요. 무슨 돈으로? 무슨 방법으로? 이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정말 이대로 끝인가? 우리나라는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 다음 날 아침, 부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농업부 차관 멜레세 타데세가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다들 알고 있겠지만 클라우스 단장이 최후 통첩을 보내왔네.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20명의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젊은 직원 요나스가 물었어요. 25살의 열정적인 청년이었죠. 글쎄, 중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한데 차관의 말에 고참 직원 아베베가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은 더 위험해요. 그들은 땅을 빼앗아 가려고만 하죠. 그럼 대안이 있나? 인도? 브라질? 다 시도해봤잖아요. 결과는 똑같았고요. 절망적인 분위기가 회의실을 감쌌어요. 그때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한국? 농업 선진국도 아닌데? 차관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전쟁 후 최빈국이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했는지 혹시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요? 태클레, 꿈깨, 한국이 아프리카에 관심이나 있겠어? 아베베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아나? 아프리카 토양을? 아프리카 기후를?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야. 차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태클레, 현실적으로 생각해. 한국이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겠나? 그들은 이미 잘 사는 나라야. 우리 같은 나라를 왜 돕겠어?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검색창에 한국농업발전사를 입력했죠.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0, 필리핀보다도 가난했대요. 산림은 황폐화되고 농촌은 피폐했다고 했죠. 그런데 불과 50년 만에 선진국이 됐어요. 특히 새마을운동이라는 농촌 개발 운동이 인상적이었죠. 근면, 자조, 협동, 화면에 나온 문구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이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나 기술만이 아니야. 정신이야.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앨범을 뒤적였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이었죠. 할아버지는 많은 이야기를 남기지 않으셨어요. 과묵한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한글로 쓰여 있었는데 다행히 영어 번역이 함께 있었어요.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제여, 우리도 언젠가 서로를 도울 날이 올 것이오. 1953년 한국 강원도 화천에서 쓰인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전후, 한국군 김상철 하사가 보낸 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태클레 형제, 오늘도 고마웠소. 중공군에 포위됐을 때 당신 부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거요. 에티오피아 황실근위대의 용맹함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오. 저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벽에 걸린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죠.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근엄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한국전쟁에 가셨던 거군요. 저는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인 줄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거든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겠지만 이 인연을 잊지 않겠소. 우리 한국도 지금은 폐허지만 언젠가 일어설 것이오. 그때 꼭 에티오피아에 보답하겠소. 이것은 피로 맺은 약속이오. 피로 맺은 약속. 그 문구가 가슴을 울렸어요.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그 편지를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에티오피아 황실근위대 칸네바 대대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어요. 1951년부터 1954년까지 3년간 한국에 계셨죠. 세나이트, 이것 좀 봐. 저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세나이트도 놀란 표정이었죠.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다고? 그것도 이렇게 깊은 인연이? 그러게. 나도 몰랐어. 할아버지는 늘 과묵하셨잖아. 세나이트가 편지를 다시 읽으며 말했어요. 태클레, 이건 운명인 것 같아요. 70년 전의 약속이 지금 당신에게 온 거예요.
하지만 한국이 정말 우리를 도와줄까? 시도해봐야 알죠. 안 그래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농업 발전사를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1970년대 한국은 쌀 자급자족을 달성했고, 백색혁명으로 농가 소득을 크게 늘렸대요. 특히 인상적인 건 정부 주도가 아닌 농민 스스로의 참여로 이뤄졌다는 점이었죠. 바로 이거야.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방적인 원조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농촌진흥청 웹사이트를 찾았어요. 국제협력 부서가 있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쓰고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했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저는 진심을 담아 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티오피아 농업부 테클레 하일레입니다. 70년 전 우리 할아버지들은 한국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칸네바 전투에서 에티오피아군은 한국을 위해 피를 흘렸고, 그때 맺어진 우정은 아직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제 저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방적인 원조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이룬 농업 기적의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메일을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저희는 13번 실패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원조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잖아요. 저희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편지 사진을 첨부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죠. 일주일이 지났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매일 메일함을 확인했지만 헛수고였어요. 역시 무리였나? 열흘째 되는 날,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어요. 메일함에 한글 제목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테클레 하일레 선생님께 메일 잘 받았습니다. 저는 농촌진흥청 국제협력과 강혜원입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죠. 강혜원? 그녀는 42살의 농업연구관이었어요. 토양학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가였죠. 할아버님의 편지를 읽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칸네바 전투에서 에티오피아군의 도움으로 살아남으셨다고 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보답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답장이 온 거예요. 그것도 이런 인연이 있다니? 하지만 테클레 선생님, 저희는 거창한 원조를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 예산도 한정적이고 아프리카 사업 경험도 부족하거든요.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계속 읽었죠. 대신 제안 드립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함께 찾는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만 했거든요. 저희 팀은 작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진심은 있습니다. 70년 전의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요. 다음 날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처음으로 강혜원 연구관을 만났어요. 화면 속 그녀는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테클레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실패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단도직입적이었어요. 보내주신 자료를 며칠간 분석했어요. 토양 염분과 관계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아는 것과 해결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자금도 없고 기술도 부족하고. 테클레 선생님,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강혜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미 문제를 알고 있다면 반은 해결한 거예요. 이제 나머지 반을 해결하면 되죠. 하지만 어떡해요? 이미 13번이나 실패했는데.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싶어요. 책상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흙을 만져보고 농민들을 만나보고 직접 경험해야 해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직접 온다고요? 하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강혜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씨앗은 땅에 묻혀야 싹이 튼다고. 실패를 두려워해서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요. 그 말에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간절함이었을까요? 그런데 강 연구관님, 왜 우리를 돕고 싶으신 거예요? 솔직히 한국에는 별 이득이 없잖아요. 강혜원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칸네바에서 에티오피아 전우가 대신 수류탄에 몸을 던졌대요. 그 덕분에 할아버지가 살았고 저희 가족이 있는 거죠.
화면 너머로 그녀의 눈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 빚을 평생 잊지 못하셨대요. 언젠가 꼭 갚으라고 하셨어요. 강 연구관님,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저는 농업이 사람을 살린다고 믿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에티오피아가 성공하면 아프리카 전체의 희망이 될 거예요. 그날 저는 차관을 찾아갔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보고했죠. 한국에서 팀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한국? 정말로? 차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그것도 자비로 온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그때 정식 지원을 요청하자고. 대가는 뭘 원하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70년 전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차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테클레,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 세상에 공짜는 없어.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이미 13번 실패했는데 한 번 더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차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더 잃을 것도 없지. 허락하겠네. 그때였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국제협력기구에서 파견된 다나카 코지였어요. 실례합니다. 테클레 씨, 한국과 접촉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다나카는 45살의 농업 전문가였어요. 3년째 에티오피아에 머물며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했죠. 네, 맞습니다. 현명한 선택인지 모르겠네요. 한국은 아프리카 경험이 없어요. 게다가 농업 원조 분야에서는 신참이나 다름없죠.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다나카의 표정은 묘했어요.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비웃는 것 같았죠. 그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한국은 아프리카 경험이 없어요. 게다가 농업 원조 분야에서는 신참이나 다름없죠. 우리 일본이 20년 동안 축적한 노하우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에티오피아예요.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제가 대답하자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어요. 테클레 씨, 우리 일본은 에티오피아에 20년간 투자했어요. 최고의 전문가들, 최신 기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죠. 그런데도 실패했다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나카 씨, 접근 방법이 달랐을 수도 있잖아요. 한국이 뭐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아시아 국가고, 똑같이 선진국이고, 똑같이 자기들 방식을 강요할 거예요. 다나카가 안경을 벗고 닦으며 말했어요. 제가 3년간 여기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에티오피아는, 아니, 아프리카는 바뀌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발전의 의지가 없어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다나카 씨, 그건 편견이에요. 우리도 발전하고 싶어요. 다만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방법을 가르쳐줬잖아요. 수없이 가르쳐줬는데도 안 따라하는 건 의지가 없다는 증거 아닌가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봤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죠? 2주 후, 강혜원 팀이 아디스아바바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5명의 한국인들을 보며 긴장이 됐습니다. 테클레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혜원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녀의 악수는 단단했고 손에는 굳은 살이 있었죠. 연구실에만 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환영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드디어 왔네요. 할아버지가 계셨던 나라에. 강혜원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팀원을 소개할게요. 토양 전문가 박성태 박사, 관계 시스템 담당 최은경 연구관, 작물 재배 전문가 윤재혁 연구사,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 송미래 연구사입니다. 팀원들이 차례로 인사했어요. 모두 30대에서 40대의 젊은 전문가들이었죠. 환영합니다. 그런데 장비는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특별한 장비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컨테이너 가득 장비를 가져왔었는데 일단 현장을 봐야죠. 장비는 그 다음입니다. 강혜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현장을 보지 않고 장비부터 들여오는 건 집 짓기 전에 가구부터 사는 거예요. 호텔로 가는 길, 강혜원은 차창 밖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도로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리고 사람들 표정이 밝아요. 네. 다른 팀들은 뭐라고 했어요? 처음 와서? 응. 대부분 덥다. 건조하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것만 봤으니 실패했겠죠. 강혜원의 말에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첫날 우리는 티그라이 지역 시범 농장으로 향했어요. 메마른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5월인데도 땅은 바짝 말라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흙먼지가 날렸어요.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광경을 보면 한숨부터 쉬었어요. 하지만 강혜원 팀은 달랐습니다. 이 토양, 한국 서해안 간척지랑 비슷하네요. 박성태 박사가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줌 집어 들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흙을 비비며 냄새를 맡았죠. 염분 농도가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새만금도 이랬거든요. 수원이 어디 있죠? 최은경 연구관이 물었어요. 우기에는 저 계곡에서 물이 내려와요. 하지만 금방 말라버리죠. 그럼 저장이 관건이네요. 한국도 예전엔 그랬어요. 천수답에 의존하다가 저수지를 만들면서 바뀌었죠. 그때 현지 농민들이 모여들었어요. 호기심 반, 의심 반의 눈빛이었죠. 또 외국인들이 왔구나 라고 티그리냐어로 말했습니다. 나이든 농민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통역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강혜원이 물었어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죠. 그냥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태클레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뢰는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할 수 없이 통역했더니 강혜원이 농민에게 다가갔어요. 맞습니다. 많은 외국인이 왔다 갔죠.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통역을 들은 농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외국 전문가들은 농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거든요. 그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았어. 그저 자기들 방식만 강요했지. 60대로 보이는 농민이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책에서 배운 대로만 하려고 했어. 우리가 대대로 살아온 이 땅을 자기들이 더 잘 안다고 했지. 그럼 우리는 먼저 듣겠습니다. 이 땅에서 대대로 살아온 분들이 진짜 전문가니까요. 강혜원의 대답에 농민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정말 들을 거요? 네. 가르쳐 주세요. 이 땅의 특성을, 기후를, 여러분들이 살아온 방식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농민들이 하나둘 다가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기가 짧아. 6월 중순에 시작해서 9월 초면 끝나. 바람이 세. 특히 2월에서 4월 사이에는 모든 걸 말려버려. 옛날엔 이렇지 않았어. 내가 어렸을 땐 숲도 있었고. 강혜원 팀은 노트북이 아닌 수첩에 깨알같이 받아 적었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지하게 들었죠.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나카였습니다. 열심히 하시네요. 점심시간에 다나카가 다가왔어요. 강 연구관님, 처음이시죠? 아프리카는? 네, 처음입니다. 그럼 조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농민들 말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들은 과학을 모르니까요. 강혜원이 다나카를 바라봤어요. 과학을 모른다고 해서 자기 땅을 모르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맞죠.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3년간 여기 있어 본 사람으로서 드리는 조언이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다나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 직접 겪어보시면 알겠죠? 그가 떠난 후 박성태 박사가 말했어요. 저 사람 뭔가 이상해요. 우리가 성공하길 바라지 않는 것 같은데? 경쟁자라고 생각하나 봐요. 최은경이 말했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실패한 걸 우리가 성공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수집한 정보를 정리해봤어요. 송미래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농민들 말이 맞아요. 강수 패턴이 지난 20년간 크게 변했어요. 그런데 모든 원조 프로젝트가 옛날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네요. 그리고 토양 분석 결과예요. 박성태가 이어받았어요. 염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유기물 함량이에요. 거의 0%에 가까워요. 해결책은? 제가 물었어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요. 먼저 토양 개량, 그 다음 적합한 작물 선택, 마지막으로 관계 시스템 구축. 윤재혁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농민들의 참여예요.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죠. 다나카였습니다. 저녁 식사라도 함께 어때요? 한국팀을 환영하는 의미로. 뭔가 수상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레스토랑에서 다나카는 와인을 따르며 넌지시 물었어요. 강 연구관님, 한국은 스마트팜 기술이 뛰어나다던데요?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그건 한국 환경에 맞춰진 거 아닌가요? 아프리카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지화가 필요하죠. 현지화. 말은 쉽지만 실행은 어렵죠. 우리도 10년을 시도했으니까요. 다나카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혹시 한국 정부가 특별한 이유로 에티오피아에 관심을 갖는 건가요? 요즘 중국처럼 아프리카 진출을 노리는 나라가 많아서 저희는 비즈니스가 아닌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강혜원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70년 전 전쟁터에서 맺어진 약속 말입니다. 다나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약속. 그런 감상적인 이유로 국가 예산을 쓴다고요? 감상적이라고요? 신뢰와 의리를 지키는 게 감상적인가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뭐,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겠죠? 다나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행운을 빕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가 떠난 후 강혜원이 말했어요. 저 사람, 우리를 견제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자존심 때문이 아닐까요? 일본이 못한 걸 한국이 하면 제가 추측했어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일주일 후 첫 시범 사업이 시작됐어요. 강혜원 팀은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 장비가 아닌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1970년대 한국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없으면 만들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고. 박성태가 삽을 들며 말했어요. 새마을운동 때는 시멘트도 귀했대요. 그래도 해냈죠. 농민들도 호기심을 갖고 지켜봤어요. 저 사람들 다르네. 한 농민이 말했어요. 그러게. 양복 입고 서류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설치하던 관계 파이프가 터진 거예요. 이상하네요. 최은경이 파이프를 확인했어요. 불량품도 아닌데 누가 일부러 구멍을 낸 것 같은데요. 그때 현지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젯밤에 누가 창고에 들어간 걸 봤어요. 누구였죠? 잘은 모르겠지만 일본 팀 숙소 방향으로 갔어요. 강혜원과 저는 눈을 마주쳤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파종 3개월 후 우리는 다시 현장에 모였어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아침 일찍 시범 농장에 도착한 우리를 맞은 건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90%가 죽었어요. 윤재혁이 시든 작물을 보며 힘없이 말했어요. 메마른 땅 위에 누렇게 변한 옥수수 대가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마른 잎들이 부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럴 수가. 강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개월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죠. 역시 안 되는구나. 갑자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수백 명의 농민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횃불과 농기구를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속았다. 또 거짓말했어. 앞장선 건 마을 대표 개브레였어요. 60대 중반의 거구였는데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농민들이 돌을 들고 있었어요. 몇몇은 곡괭이와 삽을 들고 있었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제가 앞으로 나섰지만 소용없었어요. 테클레, 네가 또 외국인들을 데려와서 우리를 실험쥐로 만들었구나. 개브레가 제 멱살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거칠고 힘이 셌죠. 13번이야. 13번이나 속았어. 이제 14번째구나. 개브레 씨, 잠깐만. 닥쳐.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씨앗도 잃고 시간도 잃고 희망도 잃었어. 군중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돌이 날아왔고 하나가 제 어깨를 스쳤죠. 그때 강혜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녀의 외침에 잠시 소란이 멈췄어요. 테클레 선생님은 책임이 없어요. 실패한 건 저희 기술이에요. 화내실 거면 저한테 화내세요. 농민들이 잠시 멈칫했어요. 보통 외국 전문가들은 실패하면 현지인 탓을 하거든요. 당신이 책임진다고? 어떻게? 개브레가 강혜원에게 다가갔어요. 우리가 잃은 걸 돌려줄 수 있어? 아이들이 굶는 걸 막을 수 있어? 지금은 못합니다. 하지만은 필요 없어. 당장 떠나. 모두 떠나라고. 그때 강혜원이 놀라운 행동을 했어요. 갑자기 무릎을 꿇은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개브레도 당황했어요. 한국 팀원들도 놀랐죠. 팀장님. 박성태가 말리려 했지만 강혜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가 자만했어요. 한국에서 성공했으니 여기서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고통을 진짜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농민들이 웅성거렸어요. 이런 모습은 처음 봤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혜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3개월만 더 기회를 주세요. 실패하면 제 전 재산을 보상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모두가 놀랐어요. 저도 믿을 수 없었죠. 무슨 소리야? 당신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개브레가 비웃었어요. 그때 강혜원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한국어로 된 문서였는데 영문 번역이 함께 있었죠.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에요. 20년 동안 모은 거죠. 실패하면 팔아서 보상하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농민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강 연구관님,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말렸지만 그녀는 단호했어요. 테클레 선생님, 이게 제 진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짓 희망을 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자 박성태가 나섰어요. 저도 겁니다. 제 차라도 별거 아니지만 저도요. 저도 보탤게요. 최은경, 윤재혁, 송미래까지 각자 가진 것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농민들이 당황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분노에 차 있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죠.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한 농민이 물었어요. 왜 당신들 재산까지 걸면서? 강혜원이 일어섰어요. 무릎에는 흙이 묻어 있었죠. 70년 전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한국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중 많은 분이 돌아오지 못했죠. 농민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분들은 왜 싸웠을까요? 자기 나라도 아닌 머나먼 한국을 위해서. 강혜원이 군중을 둘러봤어요. 의리 때문이었어요. 자유를 지키겠다는 신념 때문이었어요. 이제 저희가 그 빚을 갚을 차례예요.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나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잠깐만요. 이분들 말을 들어봐요. 마르타, 넌 뭘 알아? 게브레가 소리쳤어요. 마르타, 그녀는 마을 학교 교사였어요.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여성이었죠.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전에서 싸우셨어요. 칸네바 대대 소속이었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폐허에서 일어선 건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마르타가 강혜원을 바라봤어요. 이분들도 약속을 지키러 온 거예요. 70년 전의 약속을. 그래서? 약속이 밥을 주나? 젊은 농민 하나가 소리쳤어요. 약속이 우리 아이들을 먹여 살리나? 마르타가 그를 바라봤어요. 적어도 이분들은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 재산을 걸었어요. 13번의 실패 중에 누가 이렇게 했나요? 침묵이 흘렀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3개월만 더 줘요. 마지막으로 마르타가 군중을 향해 말했어요. 실패하면 그때 가서 책임을 물으면 되잖아요. 게브레가 한숨을 쉬었어요. 마르타, 넌 너무 순진해. 그들도 결국은 아니에요. 갑자기 나이 든 농민 하나가 말했어요. 8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죠. 난 봤어.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흙을 만지는 걸, 우리 말을 듣는 걸.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강혜원에게 다가갔어요. 젊은이, 정말 3개월이면 되겠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솔직하구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 번 더 믿어보자. 마지막이야.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들이 있었지만 적대감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날 밤, 우리는 호텔에서 긴급 회의를 했어요. 문제를 찾았어요. 송미래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파종 시기가 잘못됐어요. 우기 패턴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놓쳤어요. 20년 전 데이터를 참고했는데 기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박성태가 토양 샘플을 들어 보였어요. 표토 30cm 아래 점토층이 있어요. 물이 고여서 뿌리가 썩은 거예요. 우기 때 물이 너무 많이 고였다가 건기에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제가 물었어요. 배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윤재혁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에티오피아 고유 작물인 테프를 활용하면 어떨까요? 테프요? 테프는 에티오피아 주식인 인제라를 만드는 곡물이에요. 아주 작은 곡물이죠. 테프는 생산량이 너무 적어요. 제가 반대했어요. 헥타르당 1톤도 안 돼요. 옥수수는 5톤인데. 하지만 이 환경에서 1000년 넘게 자란 작물이에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윤재혁이 고집했어요. 그럼 테프의 강인함과 계량종의 생산성을 결합하면 어떨까요? 모두가 눈을 빛냈어요. 불가능해 보였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강혜원이 말했어요.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현지 농법이요. 그들이 1000년 동안 써온 방법을 무시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농민들을 다시 모았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죠.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강혜원이 말했어요. 테프를 어떻게 키우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농민들이 수군거렸어요. 테프를? 그걸 왜? 외국인들은 테프를 무시했어요. 수확량이 적다고. 비효율적이라고. 하지만 테프는 수천 년간 이 땅에서 살아남았죠. 그 비밀을 배우고 싶습니다. 게브레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흙을 맛봐야 해. 그래야 땅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어. 맛으려? 그래. 우리 조상들은 다 그렇게 했어. 짠맛이 나면 염분이 많은 거고, 쓴맛이 나면 알칼리성이고, 강혜원이 주저없이 흙을 집어 맛봤어요. 한국 팀원들도 따라했죠. 짜요. 그리고 쓴맛도 나요. 그렇지. 그게 이 땅의 성격이야. 그런 땅에는 테프가 제격이지. 농민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소통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파종 시기는 달의 모양을 봐야 해. 마르타가 설명했어요. 초승달이 뜨고 사흘 후가 최적기예요. 그때 땅의 습도가 가장 좋거든요. 과학적 근거가. 송미래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강혜원이 눈빛으로 제지했거든요. 달의 모양이라. 흥미롭네요.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한 달간 우리는 농민들에게 배웠어요. 언제 비가 올지 예측하는 법. 작은 징조로 토양 상태를 아는 법. 구름이 저 산 너머에서 올라오면 사흘 뒤 비가 와요. 이 풀이 자라는 곳은 물이 고이기 쉬운 곳이에요. 개미가 집을 높이 쌓으면 큰 비가 온다는 신호예요. 과학 장비로도 놓친 것들을 농민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실험 포장에 뿌려둔 비료가 사라진 거예요. 도둑이 들었나? 아니에요. 이건 현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제 일본 팀 트럭을 봤어요. 새벽에 여기 왔다가 갔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다나카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증거를 잡아야 해요. 제가 말했지만 강혜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들은 그들대로 두세요. 우리는 우리 일에만 집중해요. 하지만 테클레 선생님, 복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성공이 최고의 복수예요. 실험 포장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번엔 농민들의 지혜와 한국 기술을 결합했죠. 테프와 계량종을 교배한 새로운 품종, 전통적인 두둑 재배법의 점적 관계 시스템 결합, 현지 퇴비와 과학적 12법의 조화. 이번엔 다를 거예요. 마르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번째 파종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농민들도 함께했죠. 이렇게 심어요. 깊이는 2cm, 간격은 15cm. 게브레가 시범을 보였어요. 씨앗을 넣을 때는 이렇게 축복을 빌어요. 자라라. 번성하라. 우리를 먹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미신 같지만 윤재혁이 중얼거렸어요. 미신이 아니에요. 마르타가 말했어요. 씨앗에 대한 존중이에요. 생명에 대한 경외예요. 파종을 마친 후 우리는 매일 농장을 찾았어요. 농민들도 함께했죠. 물을 줄 때는 이 정도만. 한 농민이 가르쳐줬어요. 너무 많으면 뿌리가 약해져요. 목마르게 키워야 뿌리가 깊이 내려요. 2주가 지나자 새싹이 올라왔어요. 작지만 건강해 보였죠. 됐어. 싹이 텄어. 농민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기뻐하기엔 일렀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랐죠. 이번엔 확실히 달랐어요. 뿌리가 깊어요. 박성태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점토층을 뚫고 내려갔어요. 그때 다나카가 나타났어요.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네. 농민들 덕분이에요. 강혜원이 답했어요. 농민들이요? 그들이 가진 천년의 지혜를 배웠어요. 그리고 현대 기술과 결합했죠.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늦지 않았어요. 강혜원이 말했어요. 함께 하실래요? 다나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함께요? 우리가 방해했는데도? 과거는 과거예요. 미래가 중요하죠. 그 순간 다나카의 눈에 뭔가 반짝였어요. 후회였을까요? 희망이었을까요? 6주가 지났어요. 작물들이 꽃을 피웠죠. 이번엔 다를 거야. 게브레가 꽃을 보며 말했어요. 왜요? 처음으로 우리 방식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하지만 불안은 여전했어요.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그리고 운명의 수확일이 다가왔습니다. 40% 증가. 송미래가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소리쳤어요. 아침 햇살이 황금빛으로 물든 밭을 비추는 가운데 실험 포장의 수확량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정말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저도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물었어요.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20% 이상 증가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정확해요. 작년 대비 40% 증가예요. 헥타르당 1.4톤이에요. 드디어 해냈어요. 작은 성공이지만 13번의 실패 끝에 얻은 첫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테프와 계량종의 교배가 성공한 거예요. 게다가 농민들이 알려준 재배 시기가 정확했어요. 윤재혁이 황금빛으로 익은 이삭을 만지며 설명했어요. 보세요. 테프의 강인함과
계량종의 생산성이 결합됐어요. 줄기는 튼튼하고 이삭은 풍성해요. 농민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됐어. 정말로. 개브레가 떨리는 손으로 이삭을 만졌어요. 거친 손에 눈물이 떨어졌죠. 50년 농사지었지만 이런 수확은 처음이야. 그런데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부족해요. 최은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건기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됐어요. 이대로면 다음 작기에는 맞아요. 에티오피아의 가장 큰 문제는 물이었어요. 비가 올 때는 홍수가 나고 안 올 때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죠. 그때였어요. 게브레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따라와 봐요. 보여줄 게 있어. 우리는 게브레를 따라 산기슭으로 갔어요. 30분쯤 걸었을까요? 바위 사이에 이상한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 조상들이 만든 물 저장고야. 수백 년 됐지. 자세히 보니 정교하게 쌓은 돌 사이로 물이 스며들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자연적인 정수 시스템이었죠. 우기 때 물을 여기 모아뒀다가 건기에 쓰는 거야. 하지만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방치됐지. 강혜원의 눈이 빛났어요. 이거예요. 전통 지혜와 현대 기술의 만남. 어떻게요? 이 전통적인 저장 시스템에 현대적인 관계 기술을 결합하면 최은경이 이어받았어요. 지하 파이프로 연결해서 점적 관계를 하면 물 효율성을 3배는 높일 수 있어요. 우리는 즉시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뜻밖의 방해가 들어왔어요. 공사 중지, 지역 관청 직원들이 나타났어요. 허가받지 않은 공사라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요? 누가?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당장 중지하세요. 제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건 마을 공동 작업인데요. 문서로 된 허가가 있습니까? 없으면 불법입니다. 막막했어요. 허가를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몇 달은 걸릴 거예요. 그때 뜻밖의 도움이 왔어요. 마을 여성회장 알마즈가 나선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면 되잖아. 네. 마을 공동 작업이라고 하면 허가가 필요 없어. 전통이니까. 알마즈는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였죠. 여자들 다 모여. 그녀의 한마디에 마을 여성들이 모였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일할 때야. 남자들이 못하면 우리가 한다. 그래. 여성들의 함성이 울렸어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됐어요. 남자들은 돌을 나르고 여자들은 식사를 준비했죠. 아이들까지 나와서 작은 돌을 옮겼어요. 이렇게 다 같이 일하는 게 얼마만인지 게브레가 감격스러워했어요. 새마을 운동이 이랬을까요? 박성태가 물었어요. 아마도요.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일주일 만에 물 저장고가 완성됐어요. 전통적인 구조는 그대로 살리고 현대적인 관계 시스템을 추가했죠. 그런데 완공식 날 다나카가 나타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인상적인 성과네요. 다나카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부러움과 후회가 섞인 듯했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40% 증가? 우리는 60%도 달성했었어요. 물론 지속되지 않았지만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강혜원이 물었어요. 글쎄요. 뭐가 다른가요? 우리는 농민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이 주인이 됐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거예요. 다나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주인이식. 우리가 놓친 게 그거였군요. 다나카 씨, 마르타가 다가왔어요. 당신도 이제 우리와 함께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저를 받아줄까요? 그동안 방해만 했는데 과거는 과거예요. 게브레가 손을 내밀었어요. 미래를 함께 만들면 되죠. 다나카의 눈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게브레의 손을 잡았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후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다나카는 일본의 자금과 기술을 지원했고 우리는 함께 일했죠. 두 번째 수확 시기가 왔어요.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제발. 저는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농민들도 마찬가지였죠. 수확이 시작됐어요. 한 포기, 두 포기.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삭이 예상보다 묵직했습니다. 이거 봐요. 한 농민이 소리쳤어요. 알곡이 꽉 찼어. 이렇게 실한 건 처음이야. 믿을 수 없었어요. 테프는 원래 알곡이 작은데 개량된 품종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수확량 측정 결과가 나왔어요. 송미래가 뛰어왔어요. 80% 증가해요. 헥타르당 1.8톤이에요. 환호성이 터졌어요. 농민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됐다. 정말 됐어. 우리가 해냈어.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건기인데 비가 온 거예요.
축복의 비야. 알마즈가 하늘을 보며 외쳤어요. 하늘도 우리 성공을 축하하는구나. 모두가 비를 맞으며 춤을 췄어요. 기쁨의 춤이었죠. 그날 저녁 마을 잔치가 열렸어요. 인제라와 전통주가 차려졌고 커피 세리머니가 시작됐죠. 건배. 강혜원이 잔을 들었어요.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우정을 위해, 그리고 일본도. 다나카가 덧붙였어요. 우정을 위해. 다 같이 외쳤어요. 축제가 한창일 때 마르타가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함께하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걸 배웠어요. 맞아.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 성공을 온 에티오피아에 퍼뜨려야 해요. 열광적인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때 뜻밖의 손님이 도착했어요. 정부 관계자들이었죠. 농업부에서 왔습니다. 이곳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러 왔어요. 그들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농장을 둘러봤어요. 놀랍군요. 정말 80% 증가가 맞나요? 네. 그것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요. 제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비결이 뭡니까? 협력이요. 전통과 현대의 협력, 농민과 전문가의 협력, 그리고 국가 간의 협력.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부에서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싶어 합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작은 마을의 성공이 이제 국가적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강혜원과 함께 밭을 걸었어요. 정말 해냈네요. 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모두가 함께.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며 우리는 더 큰 꿈을 꿨습니다. 에티오피아 전체가 풍요로워지는 그날을 위해 할아버지가 이 메달을 남기셨어요. 마르타가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어요. 붉은 벨벳 천 위에 놓인 메달이 촛불에 반짝였죠. 에티오피아 황실근위대 휘장이 새겨진 훈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르타의 집에 모여 있었어요. 내일 있을 마을 총회를 앞두고 있었죠. 농민들 사이에서 프로젝트 확대를 놓고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칸네바 전투에서 받으신 거예요. 한국군과 함께 중공군 3개 사단을 막아냈대요. 마르타가 훈장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1951년 5월이었대요. 중공군 15만 명이 공격해왔는데 우리 할아버지 부대는 800명뿐이었대요. 800명이 15만 명을? 박성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한국군과 함께 3일 밤낮을 싸웠대요. 탄약이 떨어지면 돌을 던지고 총검으로 싸우고. 마르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3명이 전사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진지를 지켰죠. 강혜원이 눈물을 훔쳤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 전투에 계셨어요. 살아남은 건 에티오피아군 덕분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내일 총회가 더 중요해요. 마르타가 일어섰어요. 할아버지들이 피로 맺은 인연을 우리가 이어가야 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500명이 넘는 인원이었죠. 찬성파와 반대파가 명확히 갈려 있었어요. 왜 그들을 믿어야 해? 겨우 한두 번 성공했다고? 보수적인 농민들이 반대했어요. 특히 장로 멜카무가 강경했죠. 70대의 노인으로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간 우리 방식으로 살아왔어. 왜 바꿔야 하지? 멜카무 장로님.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젊은 농민 아베라가 반박했어요. 우리 방식으로는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어요. 아이들이 굶고 있다고요. 그래도 외국인들에게 의존하는 건 반대야.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찬반이 팽팽했죠. 그때 마르타가 일어섰어요. 장로님, 할아버지가 왜 한국에 가셨는지 아세요? 황제의 명령이었지. 아니에요. 자원하셨어요. 자유를 지키러 가신 거예요. 마르타가 오래된 편지를 꺼냈어요. 플라스틱 봉투에 조심스럽게 보관된 편지였죠.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딸에게, 이곳 한국은 우리처럼 가난하지만 희망이 있는 나라다. 그들은 폐허 속에서도 내일을 꿈꾼다. 우리도 언젠가 그럴 수 있을 거다. 라고 쓰셨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밤새 책을 읽는다. 총알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서도 글을 배운다. 그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놀랍다. 라고요. 멜카무 장로가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려고 해요. 할아버지가 꿈꾸던 그 희망을 가져온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때 강혜원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통역을 통해 그녀의 말이 전달됐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에티오피아군 덕분에 살았어요. 칸네바 전투에서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중공군에 포위됐을 때 에티오피아군이 구해줬대요. 할아버지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셨어요. 강혜원이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저희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여기 사진 속에는 젊은 한국군과 에티오피아군이 함께 있었어요. 이분이 마르타 씨 할아버지 아닌가요? 모두가 놀랐어요. 정말로 닮았거든요.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다. 마르타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70년 전 그들은 전우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났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반대하던 사람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땅이야. 외국인들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어. 젊은 농민 타디세가 소리쳤어요. 3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죠. 그때 다나카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일본 팀이 이런 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었거든요. 저희가 실패한 이유를 알아요. 우리는 가르치려고만 했어요. 여러분을 무시했죠. 다나카가 고개를 숙였어요. 3년 동안 저는 여러분을 깔봤어요. 못 배웠다고? 과학을 모른다고.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한국팀이 성공한 이유를 아세요? 그들은 여러분을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지혜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디세가 물었어요. 이제 저도 배웠어요. 진정한 발전은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걸. 제발 기회를 주세요. 한국팀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다나카가 무릎을 꿇었어요. 일본인이 무릎을 꿇는 건 정말 드문 일이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주세요.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오만했던 일본 전문가가 농민들 앞에 무릎을 꿇다니. 일어나요. 멜카무 장로가 다나카를 일으켜 세웠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군.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지. 그때 알마즈가 일어섰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을 희망.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어요. 작은 성공을 봤잖아요. 80% 수확 증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알마즈가 계속했어요. 우리가 함께 일하기 시작했잖아요. 서로 돕고, 지식을 나누고. 이게 진짜 변화예요. 게브레가 일어섰어요. 나는 50년 농사를 지었어. 혼자서. 하지만 이번에 함께 일하면서 깨달았어.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그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혼자서는 약해. 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져. 이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 아니었나? 우분투. 누군가 외쳤어요. 우분투는 나는 우리가 있기에 존재한다는 뜻의 아프리카 철학이죠. 그래, 우분투. 여러 사람이 함께 외쳤어요. 마르타가 다시 일어섰어요. 할아버지들이 한국에서 싸운 이유가 뭘까요? 자유를 위해서예요. 우리도 이제 자유로워질 때예요. 가난에서, 굶주림에서, 투표하자. 멜카무 장로가 선언했어요.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어. 결정하자. 투표가 시작됐어요. 1명, 2명, 손이 올라갔습니다.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찬성이 많을까? 반대가 많을까? 찬성 342표, 반대 89표. 압도적인 찬성이었어요. 환호성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죠. 이제 시작이야. 온 에티오피아를 바꾸자. 그때 전국 관계자가 일어섰어요. 농업부에서 온 고위 공무원이었죠.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또 한 번 환호성이 터졌어요. 마르타가 제게 다가왔어요. 테클레. 이제 시작이에요. 할아버지들이 전쟁터에서 맺은 인연이 평화의 씨앗이 됐어요. 마르타,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했기에 가능했죠. 그날 밤, 우리는 대대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마을 전체를 하나의 협동 농장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였죠. 구역을 나누고 작물을 다양화해요. 윤재혁이 지도를 펼쳤어요. A 구역은 테프, B 구역은 계량 옥수수, C 구역은 채소. 물 관리는 제가 맡을게요. 최은경이 말했어요. 저장고를 3개 더 만들고 전체적인 관계 시스템을 구축해요. 데이터 관리는 저희가 하죠. 다나카가 제안했어요. 일본의 정밀 농업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더 이상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교육은요? 마르타가 물었어요. 마을 청년들을 선발해서 집중 교육해요. 그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강혜원의 계획이었어요. 한국에 연수도 보내고 현장 교육도 하고 진정한 기술 이전이 되도록. 계획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모두가 자기 역할을 찾았죠.
6개월 후 첫 번째 대규모 수확이 있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을 전체 수확량이 3배로 늘었어요. 처음으로 식량이 남아 돌았죠. 팔 수 있어. 우리가 시장에 팔 수 있다고. 개브레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 생산물이 생긴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다른 마을에서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성공 소식이 퍼져나갔어요.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죠. 그리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한국전 참전 용사회 회장이었습니다. 80대의 노장이었죠. 마르타, 내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전후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를 돕고 있으니. 노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우리는 왜 싸웠을까? 이 순간을 위해서였구나. 마르타도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인들은 약속을 지킨다고. 정말이었어요. 강혜원이 마르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약속을 해요.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의 빵바구니가 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요. 모두가 함께 외쳤어요. 그날 70년 전 전쟁터에서 맺어진 인연이 평화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피로 맺은 우정이 희망의 씨앗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었어요. 수확량 300% 증가, 농업부 회의실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믿을 수 없는 숫자였죠. 차관 멜레세가 자료를 다시 확인했어요.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쓰고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했죠. 정말이야? 오류는 없고? 네, 차관님. 3번이나 검증했습니다. 티그라이 전 지역 평균이에요.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2년, 티그라이 지역 전체로 확대한 결과였어요. 헥타르당 평균 3.2톤, 과거엔 상상도 못할 수치였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을 보고 모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총리님, 에티오피아 총리 아비 아흐메드였어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개혁의 아이콘이었죠. 앉아요, 여러분. 축하하러 왔습니다. 총리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놀라운 성과예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테클레, 자네가 시작한 일이 국가를 바꾸고 있어. 총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8년 전 원조 무덤이라 불리던 곳이 이제는 희망의 땅이 됐어. 한국 팀은 어디 있나? 현장에 있습니다. 오늘도 농민들과 함께. 역시 그렇군. 가서 만나보고 싶네. 우리는 시범 농장으로 향했어요. 총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경호팀이 분주했지만 총리는 개의치 않았죠. 도착하니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황금빛 밭이었어요. 테프, 계량 옥수수, 밀이 바람에 물결쳤죠. 믿을 수 없군. 총리가 감탄했어요. 3년 전만 해도 여기는 메마른 땅이었는데 강혜원이 밭에서 일하다가 우리를 발견했어요. 얼굴과 옷이 획투성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았죠. 총리님, 강 연구관, 정말 고맙소. 당신들이 해냈어.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농민들이 해낸 거예요. 강혜원의 겸손한 대답에 총리가 더 감동한 듯했어요. 그때 다나카도 모습을 보였어요. 그도 농민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죠. 총리님, 일본도 이제 진정한 협력이 뭔지 배웠습니다. 다나카 씨, 당신의 변화가 인상적이오. 부끄럽지만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게브레를 비롯한 농민들이 총리를 반갑게 맞았죠. 총리님, 우리 밭을 보세요. 이렇게 풍성한 수확은 난생 처음이에요. 한 농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총리가 수행원에게 신호했어요. 커다란 봉투를 가져왔죠. UN 식량농업기구에서 보낸 공식 서한입니다. 봉투를 열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농업혁신 프로젝트를 아프리카 최우수 사례로 선정합니다.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농민들이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죠. 원조 무덤에서 모범 사례로 우리가 해냈어. 총리가 말을 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은행에서 5천만 달러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하라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원조를 거부당하던 나라가 이제는 투자를 받게 됐다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총리가 미소 지었어요. 한국 정부가 농촌진흥청 아프리카 사무소를 에티오피아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강혜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저도 몰랐는데 며칠 전 확정됐소.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더군. 또 한 번 환호성이 터졌어요. 그때 마을 광장에서 북소리가 들렸어요. 축제가 시작된 거였죠. 가서 함께 축하합시다. 총리가 앞장섰어요. 광장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어요.
전통 춤과 노래가 시작됐죠.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다음 날 있었어요. 마을 장터에 상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수도와 다른 지역에서 온 구매자들이었죠. 품질이 정말 좋네요. 전량 구매하겠습니다. 저희도요. 수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개브레가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50년 만이야. 50년 만에 제값 받고 팔아보네. 그 광경을 본 강혜원도 울었어요.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원조가 아닌 자립. 장터가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했죠. 그런데 갑자기 다나카가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모두가 놀랐어요. 제가 방해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다나카 씨, 오만했어요. 일본이 최고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진정한 발전은 함께할 때 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강혜원이 다나카를 일으켜 세웠어요. 과거는 잊어요. 이제 우리는 동료잖아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나카가 흐느꼈어요. 그 순간 또 다른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주변국 농업 장관들이었습니다. 케냐에서 왔습니다. 비결을 배우고 싶어요. 우간다도요. 르완다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수단에서도 왔어요. 순식간에 아프리카 15개국 대표가 모였어요. 이거 즉석 아프리카 농업 정상회담이 되겠는데? 총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논의해봅시다. 어떻게 이 성공을 확산시킬지. 즉석 회의가 시작됐어요. 황금빛 들판을 배경으로 아프리카의 미래를 논의했죠. 첫 번째 원칙, 현지 농민이 주인입니다. 강혜원이 말했어요. 두 번째, 전통과 현대의 조화. 다나카가 이었죠. 세 번째,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한다. 제가 마무리했어요. 범아프리카 농업혁신 네트워크를 만들면 어떨까요? 케냐 장관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총리가 동의했어요. 에티오피아가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이 지원하는, 그리고 각국이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우간다 장관이 덧붙였어요.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왔죠. 그때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총리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방금 아디스아바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에티오피아를 국빈 방문하기로 했답니다. 또 한 번 환호성이 터졌어요. 70년 만에 국빈 방문이에요. 역사적인 순간이야. 강혜원이 제게 속삭였어요. 태클레 씨, 정말 해냈네요. 원조 무덤이 희망의 땅이 됐어요. 아직 시작이에요. 갈 길이 멀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성대한 축하연이 열렸어요. 전통 커피 세리머니로 시작했죠. 이 커피처럼. 마르타가 말했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축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강혜원에게 다가왔어요. 이분이 제 남편이에요. 할머니가 낡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국군 제복을 입은 젊은 에티오피아 군인이었죠. 한국에서 전사하셨어요. 1952년에 강혜원이 사진을 받아 들었어요. 정말 젊으셨네요. 23살이었어요. 아이를 보지도 못하고 가셨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남편이 왜 그곳에서 싸웠는지. 오늘을 위해서였어요. 강혜원이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님, 그분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별이 쏟아지는 아프리카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더 큰 꿈을 꿨습니다. 메마른 땅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거였죠. 절망이 희망으로, 불신이 신뢰로, 경쟁이 협력으로.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조 무덤에서 희망의 땅으로 거듭난 에티오피아의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한 통의 이메일이 7천만 명의 삶을 바꿨고 70년 전 전쟁터의 약속이 평화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진심과 끈기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요? 그리고 진정한 원조는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국이 세계에 전한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70년 전 피로 맺은 약속이 어떻게 기적이 되었는지 함께 나누어 주세요. 진정한 국제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